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에 실린 김창균 칼럼을 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칼럼 제목은 이겁니다. 이낙연 정권, 박원순 정권 만들면 무사할 것 같은가. 그러니까 이거는 문재인 남쪽 대통령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 칼럼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이 소위 민주 정권이라는 문재인 정권이 강행했던 검찰 학살 인사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부마 사태 시위대를 갖다가 탱크로 밀어버리면 된다. 그러니까 캄보디아에서는 뭐 200~300만 이렇게 죽이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얘기했던 차지철의 야만이 떠오른다. 해도 되는 일과 안 되는 일을 구분하지 못하는 건지, 양심과 염치가 없는 건지, 그런 앞뒤 사정을 가릴 수 없을 만큼 사정이 다급했던 건지 보통 사람 머리로는 헤아릴 길이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검찰에 기소된 청와대 비서관이 갔다가 나중에 공수처가 생기면, 지금 공수처 설치안은 이미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6월 달에 아마 공수처가 출범을 하게 될 텐데, 공수처가 생기면 윤석열을 손보겠다. 윤석열을 수사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사실상 협박을 했던 이런 걸 봤을 때 과연 이 정권이 염치란 게 있는 건가? 부끄러움이란 게 있는 건가? 아니면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는 건가? 이런 의문이 든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필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유신 말기를 뺨치는 막장극을 펼치고 있다. 이 정권의 배짱은 어디서 나왔을까? 권력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권력으로 제압하는 실험에 성공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 아무리 옛날에 독재 정권이었어도 어떻게 자기들을 수사하는 검사를 갖다가 교체하는 그런 발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어떤 초유의 일을 갖다가 어떻게 감행할 수 있었을까? 권력만 손에 쥐고 있으면 자신들의 범죄를 뭉갤 수 있다는 자신감. 민변 공수처, 사실상 민변 변호사들로 채우는 검찰, 또 하나의 검찰, 민변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같은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사법부도 이미 사실상 장악됐다는 비판이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 문재인을 갖다가 국회에서 탄핵안을 갖다 가결해도 이미 헌법재판소를 사실상 장악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헌재에서 기각을 해버리면 그걸로 다시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전장치가 2중, 3중이 아니라 4중, 5중 뭐 아주 그냥 촘촘하게 박혀있지 않습니까?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이기기만 하면 국정농단을 없던 일로 만들 수 있다는 계산이 섰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아무리 반대 세력, 반대가 그것도 이유 없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가면 우리나라의 헌법, 헌정 질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가 망가지고 이 나라의 국채가 훼손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가 소멸될 수도 있다. 아니면 뭐 남미식으로 망할 수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서도 이 정권은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이 계획했던 바를 착착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우리가 20년 집권, 50년 집권을 하면 문제가 없다. 보복 그런 거 안 당한다. 아무리 지져봐라. 뭐 예전에 뭐 홍준표 씨가 뭐 김영삼 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자주 했다면서 뭐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이런 얘기를 자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인 것 같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의 심리가. 근데 이겁니다. 이 칼럼에서 지적했다시피 이낙연 정권이 들었으면은 문재인 정권은 무사하겠습니까? 박원순 그럴 일은 없지만 박원순 지금 대권 주자 중에서 지지율 한 3%, 2% 정도 되는, 사실상 대선 잠룡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운 지지율상으로는 이런 사람이 집권을 했을 때 문재인 정권은 무사하겠습니까? 글쎄, 이 칼럼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들은 차기 대선 주자군에서 사실상 탈락 상태다. 민주당 주자는 현재 압도적인 선중이 이낙연, 그리고 후보군으로 박원순, 이재명 정도다. 문 대통령과 친문 진영을 위해 자기 희생을 감수할 수 있냐는 없는 사람들이다. 과연 이 사람들이 집권을 했을 때 문재인은 무사할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은 문재인을 가만히 놔둘까? 일단 이 사람들의 성향을 봤을 때, 그냥 이 사람들의 과거 언행을 봤을 때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 노무현 또는 문재인 이쪽에 대한 어떤 시각 이런 게 일관적이지가 않습니다.
일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같은 경우에 이낙연 씨입니까? 뭐 고문입니까? 민주당의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 노무현 정권을 출범시키는데 일정 부분 공을 세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대변인으로 활동하면서. 근데 이낙연 전 총리는 노무현 정부를 이렇게 비판했었습니다. 2004년 10월 28일 날. 물론 이거 제가 예전에 문갑식의 진짜 TV에 나가서 한번 아이템으로 다룬 적이 있긴 하지만 그걸 월간조선 기사로도 썼습니다만 모르시거나 지금까지 안 접해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이게 이낙연 전 총리가 국회의원 시절에 노무현 정권을 갖다가 비판했던 내용입니다.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분열의 리더십으로 개혁을 향한 사회의 열정이 싣고 있다. 개혁은 소수의 열정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국민이 먼저 정부를 떠나진 않지만 정부가 국민을 떠나게 하는 경우는 종종 있다. 저는 노무현 정부가 좌파 정부라고 보지 않는다. 정책이 좌파적이어서 문제라는 생각도 별로 없다. 좌파적이든 우파적이든 정책다운 정책이 없는 것이 진정한 문제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은 말로는 개혁이니 뭐니 막 이렇게 외치면서 실상 국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 효과가 있는 정책들 내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때가 2004년 10월입니다. 노무현 정권이 출범한 지 한 1년 9개월 정도 지났을 때. 근데 지금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 사이에 지금 이제 아직 3년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낙연 전 총리는 노무현 정권의 재판 또는 노무현 정권의 후계자, 노무현 정권보다 더 무능하고, 실력이 없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뭐 비판성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걸 생략하고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를 듣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그동안 옹호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무현 때는 다르고 문재인 때도 다르고,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서 있는 입장에 따라서 그 똑같은 정책, 유사한 정책, 유사한 취지의 주장들을 해대는 정권들을 달리 평가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 주말 서울에서는 각종 시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시위 방식이 섬뜩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마치 시위의 종합 전시장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장관은 데모할 국민이 1,000만 명쯤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밀란 직전 상태라고 보야 옳지 않겠습니까? 경제도 지금 살아날 기미가 별로 안 보이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고 그 와중에 우한 폐렴 사태까지 터졌는데 우한 폐렴의 컨트롤 타워를 자처해야 될 청와대는 무슨 뭐 보건복지부니 질병관리본부니 여기에다가 무슨 컨트롤 타워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뜬금없이 우한 폐렴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불러야 된다. 인종차별적 지역차별적인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쓸데없는 그런 데만 지금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사실상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상 지금 밀란이 안 일어나는 게 오히려 신기할 정도인데, 그럼 이낙연 총리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옛날에 지적했던 바대로라면 지금 이 문재인 정권, 지금 현재 이 문재인 정권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물론 본인의 생각이 있을 테지만 실제로는 얘기 안 할 겁니다. 왜냐 지금 문재인 정권이 아직은 힘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낙연 전 총리는 2006년 2월 달에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양극화 문제, 빈곤층의 증가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노무현 정부는 서민의 힘으로 탄생했습니다. 덜 가지고 덜 배워 서러운 서민들이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노무현 정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친서민적 정부가 될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군사 독재 정권보다 더 빈부격차를 세운 반서민적 정권이 되어버렸습니다. 서민들은 노무현 정부에 배신을 당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마디로 독재 정권보다 더 못한 반서민적 정권이 노무현 정권이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혹독하게 평가를 했는데 이낙연 총리가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 자살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에 가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2017년 10월 19일 봉화마을에 가가지고 나라다운 나라로 사람 사는 세상 이루겠습니다. 이낙연 이렇게 쓴 거 아니겠습니까? 밀란 직전 상태로 대한민국을 몰아가고 서민을 배신한 반서민적 정권이라고 자신이 규정했던 그 정권의 수장을 갖다가 당신을 사랑하는 못난 이낙연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왜 말이 다르냐는 겁니다. 왜 말이 다릅니까? 대한민국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놨던 사람을 왜 사랑합니까? 지금 와서는. 왜냐? 노무현이랑 간판이 필요했던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건 지금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문재인이랑 간판이 유효하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권을 방어해주고 옹호해주고 변호해주고 그렇게 하다가
혹시나 문재인 정권과 차별화를 시도할 때는 얼마나 혹독하게 하겠습니까? 예전에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지금 민주평화당 대표 사례를 아마 떠올려 보시면 알 겁니다. 정동영 의원, 지금 민주평화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정권 출범에 아주 큰 공을 세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열린우리당 창당 멤버고, 열린우리당 당 의장을 했고, 노무현 정권의 통일부 장관으로서 소위 개성공단 3파다 이렇게 자처해왔던 사람인데도 노무현 정권의 인기가 시들해지고, 그러니까 바로 반노로 돌아서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한테 탈당을 요구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낙연 씨도 과연 이낙연 씨는 그런 길을 걷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물론 그 차별화 시도가 성공할지 뭐 실패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 그겁니다. 설사 그 사람이 그런 방식을 성공해서 집권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을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 자꾸 언론에서 대권 주자로 이렇게 분류해 주는데 그 일종의 지면 낭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지지율 3%가 지금 지지율 3%가 2년 뒤에 지지율 한 40%, 50%를 받아서 대통령이 되는 사례가 우리나라 역사에 있었습니까? 제가 지금 과문한 탓인지 전 잘 모르겠는데 한번 있다면 여러분께서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순도 문재인을 대하는 태도가 일관성이 없습니다. 예, 그의 과거 언행을 봤을 때 그렇습니다. 제가 그 사람 속마음까지 알 수도 없고 알 가치도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예, 어쨌든 그 사람이 공개적으로 한 언행에 따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2017년 1월 8일,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 정부, 이 한참 그러니까 국회에서 박근혜 탄핵안이 가결되고 박근혜 탄핵에 아주 이 사회를 양분했을 때, 그리고 조기 대선 전국이 열렸을 때 2017년 1월 8월 전북 전주에 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촛불 민심은 기득권의 질서의 해체와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이다 라면서, 이는 근본적으로 정치를 잘못해서 촛불이 나온 것이고 그 안에는 새누리당 해체라는 큰 요구가 깃들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분명히 새누리당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나중에는 그러면서도 더불어민주당도, 그러니까 새누리당과 마찬가지다, 마찬가지로 기득권의 해체를 요구하는 정당이다, 자기가 더불어민주당의 소속이면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한 친문 세력의 기득권이 가져온, 그러니까 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긴 하지만 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친문 세력이 좌지우지하는 더불어민주당은 해체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 더불어민주당도 여러 문제도 분명한 청산 대상이다, 이를 반드시 넘어서야 국민의 지지를 받아 정권을 교체할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또 같은 자리에서 현재 더불어민주당 기득권, 그러니까 친문입니다. 이 친문들의 줄 세우기는 심각한 수준이다. 다음 서울시장에 출마할 후보까지 정해놨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이런 상황에서 기득권 세력을 대표하는 문 대표는, 그러니까 문 대표는 청산의 대상이지 청산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문재인은 청산의 대상이다. 그래서 내가 집권하면 청산하겠다는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박원순은 또 그동안 문재인 전 대표는 총선과 대선에서 여당을 한 번도 이기지 못했고 선거에서 항상 패배만 했고 무능한 지도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국민의 요구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것도 정책적으로 실패한 지도자. 이런 무능함은 구체제의 종식을 요구하는 촛불 민심에 결코 부응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박원순과 문재인, 이 두 사람은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12기 동기. 그리고 뭐 형님 동생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친분이 있었는데도 지금 와서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박 시장은 한마디로 문재인은 무능하고 청산돼야 될 기득권, 나 박원순은 낡은 기득권을 청산할 적임자라는 식으로 주장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박 시장은 그 2017년 11월 이제 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을 당론으로 정하지 못한 데 대해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것은 결국 문재인 전 대표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12월 달에 광주에 가서는 노무현 대통령 개인의 인기나 과단성에도 불구하고 5년의 성취, 국민의 삶, 국가적 전환에서 뭐가 있었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그러니까 또 노무현 전 대통령한테도 이제 비판의 칼날을 세운 겁니다. 왜냐면
친문이라는 게 노무현을 계승한다는 세력 아닙니까?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세론이 작동되면 후보의 확장력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승리를 보장할 수 없다. 대세론의 주인공이 문재인으로 나갔을 경우에는 확장성이 없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2017년 1월 6일 박원순은 문재인 대통령을 당 대선 후보로 기정사실화한 듯한 더불어민주당 산하 민주정책연구원의 문건과 관련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경선도 시작하기 전에 특정 후보에게 유리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가 작성됐다는 것과 개헌 논의를 특정인에게 유리하느냐만 따지고 있다면서 더불어민주당도 공당이고 모든 당원의 정당이다. 특정인을 위해 존재하는 정당이 아니다. 또 재벌개혁에 실패하고 불평등을 심화시킨 참여정부를 재현하는 참여정부 시즌2로는 촛불이 요구하는 근본적인 개혁을 이룰 수 없다. 재벌에 휘둘리지 않고 기득권에 안주하지 않고 차별과 불공정성에 맞서서 촛불 민심을 대변하는 정권 교체를 이뤄내야 된다. 그러니까 촛불 민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은 나다. 문재인이 아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우리 시대의 핵심 과제인 불평등 문제 99대 1의 사회 해소에 대해서는 당시의 민정수석이나 비서실장으로 있던 문재인 전 대표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니까 문재인은 무능하고 노무현 정권의 실패에 대해서도 전혀 자유롭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놓고서는 문재인이 집권을 하니까 박원순이 어떻게 돌변한지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의 본심은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공개된 언행을 봤을 때 박원순은 2017년 7월 8월일 겁니다. KBS 한 프로그램에 나왔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청산돼야 될 낡은 기득권 세력이라고 규정한 데 대해서 사회자 이경규 씨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좋은 사이시죠? 그런데 대선 때는 나를 세웠단 말이죠. 왜 그렇게 하셨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원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헛발질 한 거 갖고 아픈 기억을 자꾸 묻는다면서 문 대통령이 서울시청에 찾아와 새로운 시대를 위해 동행하자고 했다. 형님은 역시 형님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보다 3살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님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지금 제가 이 박원순의 언행을 갖다가 다 소개를 해드린 것도 아닙니다. 진짜 시간 관계상 일부만 소개를 한 건데 그렇게 해놓고서는 한마디로 문재인에 대해서 그렇게 이재명 지금 경기도지사보다 어쩌면 더 아픈 단어 표현들을 써가면서 문재인을 비판했으면서 이때 가서 이제 역시 형님은 형님 혓바지를 한 번 했다? 이런 사람이 과연 자기 손에 권력을 쥐게 됐을 때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 대한 재평가, 책임, 추궁 이런 거를 요구했을 때 박원순이 그럼 문재인을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글쎄 이 사람 과거 언행을 봤을 때는 그 누구보다도 문재인을 갖다가 탈탈 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연 그러면 문재인은 도대체 누굴 믿고 이렇게 막무가내식으로 물론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입장에서 쓰는 표현들에 따르면 이렇게 막무가내식으로 농단을 하고 있습니까? 뭘 믿고 있습니까? 정말 이낙연, 박원순 그 외 여권 주자들이 자기 정권을 친문 세력을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이 나라에 만약에 법치가 살아있다면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예,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